이건 우리 정씨 집안 물건이니 이참에 도로 챙겨가야겠다. 친정이 쫄딱 망한 년이 무슨 반지야.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결혼 예물 반지를 그대로 가방 속에 쓸어 담았습니다. 친정이 30억 건물을 팔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짓말 한마디를 던진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친정엄마가 짜놓은 커다란 그림의 시작이었다면 어떠실까요? 10년을 참아온 며느리는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 김지수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8년째 근무하며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 된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시댁의 은근한 무시와 갑질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10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30년 전 시장통에서 사두신 낡은 상가 건물이 재개발로 30억에 팔린 그날 친정엄마는 저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리셨어요. 시댁에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경매로 넘어가 빚만 남았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하는 길에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카트 안에는 10명분 차례 음식 재료가 가득 쌓였고 계산대 앞에서 계산이 끝날 즈음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회식이 잡혔으니 시댁에는 밤에나 들어가겠다는 딱 2줄짜리 문자였죠.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까딱하셨습니다. 왔니? 근데 애미야, 전 부칠 기름이 모자라더라. 지금 다시 좀 갔다 와라. 어머님, 제가 오는 길에 사왔는데요. 됐고, 한 병으로 부족해. 2병은 더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힐끗 쳐다보시더니 다시 시선을 돌리셨어요. 소파 반대편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아가씨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오는 길에 우리의 좋아하는 요구르트도 좀 사다 줘요. 냉장고에 다 떨어졌더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벽에 이마를 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토요일 아침 차례상을 물리고 늦은 아침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거실상에는 시아버지와 뒤늦게 도착한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 둘러앉아 반주를 곁들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한 잔 더 받으세요. 서방님이 술병을 기울이며 너스레를 떨자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잔을 내미셨습니다. 자니가 딸 데리고 오니 이 집이 사네. 부엌에서 혼자 상을 치우던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접시를 개수대에 옮겼습니다. 물 트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탕국 그릇을 개수대 옆에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어요. 애미야, 이 탕국간 좀 봐라. 짜서 목이 다 마르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웠는지 원. 그때 마침 큰집 큰어머님이 현관으로 들어오시다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신발을 벗으며 거드셨습니다. 동서, 며느리 손맛은 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오는 거라니까. 내 진작 그랬잖아.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개수대 안에 담근 채 눈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저는 겨우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반쯤 걸쳐 잠들어 있었고
넥타이는 목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여보, 이렇게 자면 감기 걸려. 제가 어깨를 흔들자 남편이 눈을 반쯤 뜨더니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좀 놔둬.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어머님이 탕국 짜다고 큰어머님 앞에서 뭐라 하시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셨든 당신이 맞춰야지. 나 잔다.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서 몸을 뒤집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어 소파 팔걸이에 걸쳐놓고 그제야 부엌으로 가 찬물 한 컵을 들이켰어요.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침대 옆 협탁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야? 지수야, 지금 당장 좀 와라. 아빠랑 나랑 할 얘기가 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건지 들뜬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빠 어디 편찮으셔? 아니다. 편찮은 게 아니라 좋은 일이다. 얼른 와. 저는 세수만 대충 하고 차 열쇠를 챙겨 친정으로 달렸어요.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빠가 마루에 앉아 담배 한 대를 물고 계셨고 엄마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다가 저를 보시고는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수 왔니? 앉아라, 앉아. 엄마, 무슨 일이야? 사람 놀라게.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고 제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아빠 쪽을 한번 쳐다보고 입을 여셨어요. 지수야, 우리 시장 옆에 있는 그 낡은 상가 건물 있잖니. 30년 전에 아빠랑 엄마랑 무리해서 산 거. 응, 알지. 새도 잘 안 나가서 골칠하던 그 건물. 그게 그 동리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더라. 그래서 그저께 매매 계약을 했어.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아빠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30억이다, 지수야.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을 놓칠 뻔했어요. 엄마, 지금 얼마라고? 30억? 세금 정산하고 이것저것 빼면 한 20억 남짓 손에 들어올 거다. 아빠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랑 아빠 30년 고생한 값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분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축하해. 진짜 축하해.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장 바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나가시던 두 분의 뒷모습,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던 엄마의 손,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울지 마라, 지수야. 이제 시작이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친 뒤 저는 얼굴을 들어 두 분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 나 시댁에 얼른 알려야겠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수야, 잠깐 앉아봐라. 응? 왜 그래, 엄마? 엄마가 사과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으시더니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의 손끝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지수야, 시댁에는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 그 건물, 아빠가 지인 보증 잘못 써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빚만 잔뜩 지게 생겼다고. 저는 엄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지수야, 엄마 말 들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인상을 찌푸리시며 담뱃갑을 다시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사돈댁을 속이는 건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가 아빠를 향해 짧게 한마디 하시더니 다시 제 쪽으로 몸을 돌리셨어요. 지수야, 네 시댁 사람들 됨됨이가 어떤지 엄마가 정말 몰라서 이러겠니? 10년을 봤다. 그래도 엄마, 거짓말은 좀.
며칠만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엄마 믿고 딱 이번 한 번만 시키는 대로 해라.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경매 통지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들고 가서 이번 주말 네 시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려. 엄마,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해 놨어? 엄마가 네 시집 보낼 때부터 준비해 둔 게 어디 이것뿐인 줄 아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눈빛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어요. 아빠는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수야, 네 엄마가 하자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아빠도 이번엔 네 엄마 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수석에 봉투를 올려놓고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빨간 신호에 걸릴 때마다 봉투 위로 눈길이 갔습니다. 경매 통지서라는 네 글자가 유난히 커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 하실지, 아버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아가씨는 어떤 말을 뱉을지 머릿속에서 온갖 장면이 뒤엉켰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봉투를 손에 쥐고 몇 번을 뒤집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며칠만 지나면 정말 다 알게 될까? 저는 사이드 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천천히 차 문을 열었어요. 토요일 오후 5시 저는 케이크 상자를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실은 채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의 남편은 라디오 볼륨을 높인 채 손가락으로 핸들을 툭툭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반찬 없어? 몰라.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하셨겠지. 당신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기나 해.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응. 요즘 엄마가 당신 예뻐하시는 것 같더라. 괜히 나서서 분위기 깨지 말라고. 저는 케이크 상자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에는 엄마가 쥐어주신 그 봉투가 얌전히 접혀 있었어요. 시댁 현관을 열자마자 아가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새언니 왔네. 케이크 뭐 사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로 골랐어요. 애인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드시는데. 새언니는 아직도 그런 것도 모르네. 아가씨가 케이크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와 서방님이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야구 중계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 냄비를 저으시다가 저를 힐끗 보시고는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애미야, 왔으면 손이나 씻고 상 좀 차려라. 네, 어머님. 식탁 위에는 이미 갈비찜과 잡채, 나물 몇 가지가 올라와 있었고 저는 수저를 놓고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술병을 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니까 다들 한 잔씩 받아라. 아버지, 저는 운전이라 반잔만요. 남편이 잔을 내밀며 웃자 시아버지가 껄껄 소리를 내며 술을 따르셨습니다. 식사가 반쯤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아가씨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참,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새언니네 친정에 그 상가 건물 이번에 재개발돼서 팔린다면서요? 순간 식탁 위의 젓가락질이 모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내려놓으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어머, 그래. 애미야,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얼마에 팔렸다는 거니? 시아버지도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재개발이라. 시장 옆이라 위치 하나는 기가 막히지. 남편이 옆에서 제 팔꿈치를 툭 치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당신 나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 얼마에 팔렸는데?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가방 안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사실은요. 사실은 뭐. 뜸 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봐라. 시어머니가 재촉하듯 몸을 앞으로 빼셨습니다. 팔린 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어요. 숟가락을 든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몇 년 전에 지인 보증을 잘못 써셨다가 그게 이제야 문제가 됐대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오히려 빚만 몇 억 남았대요. 저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 안에 종이를 펼치셨습니다. 한참 종이를 들여다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사돈 어른이 보증을 서셨다고? 네. 엄마도 아빠도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크게 하시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참. 나는 잠깐 방에 좀 들어가 있을란다.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가씨는 서방님을 향해 눈을 살짝 찡그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방님도 그 시선을 받아치며 술잔을 슬쩍 기울였어요.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새언니 친정이 저 지경이면 앞으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가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획 쳐다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당신, 이걸 왜 이제 얘기해?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 분위기 깨질까봐. 분위기가 문제야 지금. 우리 집안일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지서를 봉투에 다시 밀어 넣으시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애미야,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둬라. 오늘은 입맛이 없다. 어머님, 초라도 부시고. 됐다. 무슨 초를 불어? 사돈댁이 저 지경인데 내가 지금 케이크가 넘어가겠니? 시어머니는 그대로 안방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남편을 향해 손짓하셨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저는 식탁 위에 남은 그릇들을 챙겨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척하면서 저는 부엌 문틈으로 안방 앞 복도를 슬쩍 살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남편의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네 처가가 저 꼴이 났으면 앞으로 어떡할 셈이냐?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낮추긴 뭘 낮춰. 네 애비랑 나랑 살면서 이런 사도는 처음이다. 엄마, 지수도 지금 힘들 텐데. 힘든 게 문제야 지금. 네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지. 저 집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도 손 벌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접시를 개수대에 놓던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며느리한테 딱 선을 그어라. 알겠니? 알았어요, 엄마. 알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개수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접시에 물을 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사이드 미러에도 보였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많이 놀라셨지? 내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알아서 처신 잘해. 나 2번은 얘기 안 한다.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실로 들어간 남편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당분간 어머니가 심란하실 테니 눈치껏 잘해라. 이불을 반쯤 뒤집었으며 남편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따라 그 어깨가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어요. 엄마, 오늘 다 얘기했어.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다, 지수야. 잠 좀 자라.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파트 화단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는 걸까? 이 거짓말이 정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침실 문틈으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오늘 밤 안방 앞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곱씹어 봤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3글자가 떠 있었어요. 애미야, 나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거다. 아침 9시까지 와라. 어머님, 김장은 다음 달쯤 하시지 않았어요? 아직 배추도.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지난주 생신 자리 이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끝이 툭툭 잘려나가고 저를 부르는 톤도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네, 어머님. 9시까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립스틱 뚜껑을 닫는 것도 잊은 채 한참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가씨였습니다. 새언니, 오늘 좀 늦었네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왔는데요. 엄마가 좀 일찍 오라고 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아가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슬리퍼를 툭 밀어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리모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애미야, 옷 갈아입고 김장독부터 정리해라. 창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씻어. 어머님, 김장독을 다요? 응. 그리고 창고 청소도 좀 해라. 몇 년째 손도 못 댔다. 김장은요? 김장 재료는 오후에 들여올 거다. 그 전에 창고랑 베란다 청소 다 끝내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먼지가 손가락 2마디쯤 쌓인 김장독이 6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신문지에 감긴 그릇들, 뚜껑이 깨진 항아리, 몇 년째 방치된 잡동사니들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걸레와 물통을 챙겨 하나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등에 땀이 흥건해질 무렵 시어머니가 창고 문 앞에 나타나셨어요. 애미야,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니? 손이 왜 그렇게 느려? 어머님, 먼지가 너무 많아서요. 천천히 하다가 오늘 안에 끝나겠어? 좀 빨리빨리 움직여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될 때까지 저는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어요.
부엌 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짜장면을 시켜 드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군만두도 하나 시킬까? 그래라. 오랜만에 우리 딸 왔는데 뭐.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창고 앞 복도까지 흘러나왔어요. 저는 걸레를 짜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힐끗 보시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친정이 저 지경이 됐으면 이 정도는 감사히 여겨야지.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저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받쳐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넣고 그저 걸레만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 저는 편의점으로 내려가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을 사들고 왔습니다. 시댁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서서 저는 그 자리에서 김밥을 뜯어 입에 넣었어요. 김이 목에 걸려 우유를 급히 삼키는데 눈물이 삼각김밥 포장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시댁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현관 앞에서 아가씨가 조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새언니, 마침 잘 왔네요. 아가씨, 조카는 웬일이에요? 저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제주도 좀 다녀오려고요. 애 좀 봐줘요. 아가씨는 대답도 듣기 전에 조카를 제 품에 밀어놓았습니다. 5살짜리 조카는 저를 낯설게 쳐다보다가 이내 엄마 쪽으로 몸을 돌리며 칭얼거렸어요. 엄마, 나 엄마랑 있을래. 아유, 우리 아들. 큰엄마랑 재밌게 놀아. 엄마 갔다 올게. 거실 소파에서 그 광경을 보던 시어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애미야, 니 올케 요즘 시간 많잖니? 애 좀 봐줘라. 어머님, 저 회사 다녀요. 주말이잖아, 주말. 회사 안 가는 주말에 조카 좀 봐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옆에서 아가씨가 얼굴을 반짝이며 거들었어요. 엄마, 진짜 새언니밖에 없어. 시어머니 잘 만난 덕분이야. 엄마가 뭘. 니 올케가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저는 조카의 조그만 어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카는 낯선 품에 안겨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저녁 7시가 다 되어 저는 겨우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이미 소파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오늘 어머님이 뭐 시키셨어? 김장독 정리랑 창고 청소. 김장은 벌써 하셨어? 아니, 김장은 안 했어. 창고랑 베란다만 하루 종일 치웠어. 남편이 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왔지? 요즘 엄마 예민하시니까. 여보, 나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 뭐? 어머님이 점심때 나만 빼고 아가씨랑 짜장면 시켜 드셨어. 나는 편의점에서. 아, 됐다. 그런 거 일일이 서운해하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렇잖아.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엄마가 요즘 당신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대. 사돈댁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 나 때문에? 당신이 좀 잘해. 어머니가 힘드시잖아.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팔을 썰던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아가씨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새언니, 다음 주말에 우리의 옷이랑 간식 좀 준비해 놔주세요. 옷은 오늘 봤더니 좀 작더라고요. 옷에용 새로 두어 벌 사놔주세요. 간식은 유기농으로 부탁해요. 우리 애가 좀 예민해서. 저는 카톡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그대로 침대 옆에 엎어 놓았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자? 아니, 앉았다. 오늘 어땠니? 엄마, 오늘 어머님이 나만 빼고 짜장면 시켜 드셨어. 아가씨는 조카까지 나한테 맡기고 제주도 간대.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지수야. 응, 엄마. 이제 시작이다. 엄마, 무슨 뜻이야? 조금만 더 참고 지켜봐라. 엄마가 알아서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니는 그저 이거저거 다 보고 들은 대로 기억만 해. 엄마,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자라, 지수야.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어두운 천장을 오래도록 올려다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신 그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협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선물로 사준 소형 녹음기가 그 안에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첫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집 거실은 조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블록이 소파 밑에 굴러다니고 색연필은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큰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큰엄마가 계란말이 해줄게. 저는 조카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공기청정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녹음기가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잠들기 전 저는 그 녹음기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어요. 홈 CCTV도 각도를 살짝 조정해 두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아가씨와 서방님까지 네 사람의 얼굴이 한꺼번에 비쳤습니다. 어머, 아버님까지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애미야, 지나가다 들렀다. 애 잘 있니? 연락도 없이 오시고 뭐라도 좀 사왔으면 좋았을걸. 아가씨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웃었습니다. 새언니, 뭘 사와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시아버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남편을 향해 손짓하셨어요. 민호야, 서재 좀 잠깐 보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성큼성큼 안방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화장대 서랍을 열어젖히셨어요. 어머님, 거긴 왜? 애미야,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조카에게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대 서랍 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애미야, 이 반지 말이다. 어머님, 그거 결혼할 때 저 주신 예물이잖아요. 그래, 그거. 이거 우리 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여시더니 안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리셨어요. 네 친정이 저 지경이 됐으니 이건 우리 집안에서 다시 챙겨야겠다. 어머님, 그건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한테 준 게 어디 있어. 잠깐 맡겨뒀지. 시어머니는 반지를 그대로 들고 계신 핸드백 안쪽 지퍼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안방 문 옆에 걸린 벽시계 앞으로 슬쩍 몸을 돌렸어요. 거실벽 위쪽 홈 CCTV가 정확히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제 물건이에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는 척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며 핸드백을 어깨에 단단히 매셨습니다.
애미야, 시집 온 며느리 물건이 어디 있고 시댁 물건이 어디 있어. 다 한 집 한 거지. 그래도 어머님, 됐다. 그만 나가자. 서재에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가지러 가는 척 부엌으로 향하다가 서재 문 앞을 지나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민호야, 이 집 등기, 네 앞으로 정리해 두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지금은 지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네 앞으로 바꾸라는 거지. 네 처갓집이 젖골이면 언제 뭘 요구할지 모르잖니. 근데 아버지, 지수가 순순히 응할까요? 그건 네가 잘 구슬려야지. 서류는 아빠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니는 도장이랑 위임장만 챙겨. 서재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볼펜 굴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부엌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거실에서는 아가씨가 우리 집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이 반찬통 좀 봐. 이거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거 아니야? 서재에서 남편이 잠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 어디? 이라겔락 세트. 이거 우리 집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몰라.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 아가씨는 반찬통 몇 개를 식탁 위에 나란히 세워두고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오빠, 나중에 이 집 살림 정리되면 몇 개는 나 좀 챙겨줘. 어차피 새언니는 이제. 미나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오빠, 나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다 얘기하시더라. 저는 개수대 앞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는 척 그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물컵을 든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로 돌아갔어요. 조카야, 목 안 마르니? 물 좀 마시자. 네, 큰엄마. 조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물컵을 건네는 사이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이만 갈란다. 다음 주에 시댁 이사 청소 좀 도우러 와라. 이사요? 어머님, 어디로 옮기시는데요? 큰 평수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다. 니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몸이나 오면 된다. 시어머니가 핸드백 지퍼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더니 신발을 신으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그제야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손에는 낡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아가씨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 하나를 그대로 들고 나가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언니, 다음 주에 봐요. 시댁 식구들이 다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조카만 소파 위에서 만화 소리에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위 녹음기의 불빛이 여전히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녁 6시 아가씨가 조카를 데리러 오고 우리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 잠깐 얘기 좀 해. 응, 왜?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들었잖아. 이혼 얘기.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나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 남편은 캔을 따며 텔레비전 쪽으로 걸어갔어요. 당신도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씀 하시겠어? 저는 소파 쿠션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어왔어요. 여보, 나 지금 당신 얘기 잘못 들은 거야? 잘못 안 들었어. 나 방에서 좀 쉴게.
남편은 캔맥주를 든 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어두워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옷 위에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차 열쇠를 챙겼어요. 친정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엄마가 잠옷 차림으로 대문 안쪽에 서 계셨어요. 지수야, 왔니? 어서 들어와라. 엄마, 어떻게 알고 나와 있었어? 엄마는 다 안다. 얼른 들어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엄마가 뜨거운 유자차 한 잔을 제 앞에 밀어주셨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다 몰려왔어. 그래, 뭐라고 하더냐? 어머님이 결혼 예물 반지를 그냥 가지고 가셨어. 정씨 집안 물건이라면서. 엄마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남편한테 우리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리라고 하시더라. 서재에서 다 들었어. 그리고 또 아가씨는 우리 집 냉장고 반찬통까지 챙기려고 하고 남편은 나한테 이혼도 생각해보래. 저는 유자차 잔을 손에 쥔 채 어깨를 잔뜩 웅크렸어요. 엄마, 나 오늘 다 녹음했어. CCTV에도 다 찍혔고. 엄마가 그제야 얼굴을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엄마의 눈 안에 아주 작은 미소가 얹혀 있었어요. 지수야, 이제 저 사람들 진짜 얼굴 봤지? 엄마. 엄마가 왜 그 거짓말을 하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저는 유자차 잔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무언가가 목구멍을 밀고 올라오는데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오시더니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지수야, 실컷 울어라. 오늘 다 울고 나면 내일부터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부엌 창밖으로는 아직 새벽별 몇 개가 흐릿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저는 친정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김이 얼굴 위로 뿌옇게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어젯밤에 결심했어. 뭘 결심했는데? 이혼할 거야. 엄마는 국자를 든 채로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냄비 뚜껑을 닫으셨어요. 지수야,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엄마, 나 진짜야. 그냥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안다. 네 눈빛만 봐도 안다.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열어봐라. 이게 뭔데? 열어보면 안다. 저는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여성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변호사님 누구야? 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다. 20년도 넘었지. 20년이나? 응. 네 시집 갈 때 이미 인사해 둔 사람이야. 저는 봉투에서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명의자 자리에 김지수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야? 근데 왜 내 이름이야? 원래 네 이름이었다. 뭐? 결혼할 때 시아버님이 해주신 거 아니었어? 엄마가 국자를 내려놓으시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라. 응, 엄마. 그 아파트 살 때 매매 대금열에 6은 엄마랑 아빠 돈이었다. 저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식탁 위에 떨어뜨렸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네 시아버님이 해준 돈은 열에 넷도 안 됐어. 나머지는 다 엄마랑 아빠가
네 이름 통장으로 넣어준 거다. 근데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자기들이 다 해준 것처럼 얘기하셨어? 엄마는 서류 봉투에서 통장 사본 몇 장을 더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지. 엄마랑 아빠는 그저 입만 다물고 있었어. 엄마,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오랜 세월을. 지수야, 그때 네가 얼마나 시집가고 싶어 했니? 그 집이 얼마나 번듯해 보였고. 엄마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어요. 엄마가 그때 이런 얘기 꺼냈으면 네가 엄마 원망만 하고 시집 갔을 거다. 엄마.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조용히 준비만 해뒀어. 통장 사본이랑 계약서 원본 다.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네가 알몸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게. 저는 통장 사본 위에 찍힌 입금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0년 전 날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리고 김지수 계좌라는 5글자가 반복해서 찍혀 있었어요. 식탁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하나도 몰랐어. 몰라도 됐다. 그래서 엄마가 안 알려준 거고. 아빠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지수야. 응, 아빠. 네 엄마랑 아빠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어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네 시집갈 때 저 집안 사람들 됨됨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네가 좋다니까 보냈지. 아빠가 담뱃갑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언젠간 저 사람들 진짜 얼굴 드러날 거라고 네 엄마랑 얘기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둔 거야.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밀어 넣었어요. 오후 2시 저는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셨어요. 어머님, 이 자료들 진짜 잘 준비해 두셨네요. 20년 전에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지, 뭐려. 김지수 씨, 어제 확보하셨다는 녹음 파일이랑 CCTV 영상도 좀 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오후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지를 자기 가방에 넣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도 변호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서류와 영상을 다 확인하시더니 안경을 살짝 내리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김지수 씨. 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은 문제 없어요. 승소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시어머님 예물 반지 건은요. 이건 형사절도로 별도로 걸 수 있어요. 절도요? 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며느리 개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시면 남의 물건에 손댄 거예요. CCTV에 그 장면이 다 찍혔으니 증거도 확실하고요. 엄마가 옆에서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변호사님, 그럼 이혼이랑 절도건 같이 진행합시다. 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소장이랑 고소장 정리해서 김지수 씨한테 확인받고 접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응, 엄마. 그 30억, 세금 정산하고 남은 20억 정도는 이미 아빠 명의 다른 통장이랑 신탁으로 다 옮겨놨다. 엄마, 언제 그렇게까지. 엄마가 네 시댁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시킨 그날 이미 다 정리해놨어. 저 사람들이 이혼 재판에서 뭐라도 걸어보려고 해도 걸 게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걸어 나오며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엄마가 왜 그 거짓말을 시켰겠니? 저 사람들 손이 어디까지 뻗치는지 보려고 그런 거야. 저는 엄마의 팔짱을 꽉 끼며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우리 집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낄낄대는 소리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수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이혼 얘기는 좀 천천히 꺼내야지. 재산 정리부터 하고.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챙겨주신 서류 다 봤어요. 저는 도마 위에 오이를 올려놓고 칼을 잡았어요. 칼끝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밤 12시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어요. 결혼 관련 서류 원본이 들어있는 파일 상자, 제명의 통장 몇 개, 도장, 인감증명서를 하나하나 꺼내 큰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퍼를 닫으며 저는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의 옆모습을 한번 흘끗 보았어요. 10년을 옆에서 자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아주 낯설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저는 그 가방을 조수석에 싣고 친정에 들러 엄마에게 맡겼어요. 엄마, 이거 좀 안방 장롱에 넣어둬.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수요일 저녁 8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애미야, 이번 주말에 시댁 이사 청소 좀 도우러 와라. 이사요? 어머님, 벌써 이사 날짜 잡으셨어요? 응, 다음 달 초로 잡았다. 짐 정리부터 미리 좀 해둬야지. 어머님, 이사 갈 집은 어디로 잡으셨어요? 근처에 40평대로 알아봤다.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훨씬 크지. 큰 평수는 작으면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고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남편이랑 얘기 다 됐다.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와. 걸레랑 락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전화가 끊긴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오래 내다봤습니다. 시댁이 큰 평수로 옮기려는 자금이 어디서 나올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어요. 우리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린 뒤 담보로 잡는다는 시아버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앱을 열어 조용히 테스트해 봤어요.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앱을 닫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0년 동안 가슴 어딘가에 눌러뒀던 무언가가 그 바람에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칠 사이 별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시댁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애미야, 왔으면 얼른 들어와라. 밖에서 뭘 그러고 서 있어.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는 됐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부터 닦아라. 시어머니는 현관 옆에 놓인 걸레 뭉치와 락스통을 발끝으로 툭 밀어 저에게 건네셨어요. 어머님, 화장실이 2개인데 어디부터? 둘 다. 다 끝나면 부엌 싱크대 밑도 닦아. 저는 걸레 뭉치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삿짐 상자가 벽을 따라 10대 개쯤 쌓여 있었고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10시 반쯤 화장실 바닥에 락스물을 뿌리다가 저는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무릎이 뻐근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든 채로 서재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책상 위에 낯익은 종이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고 저는 그 안으로 조용히 발을 들여놓았어요. 책상 위 맨 위에 놓인 종이에는 손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호 앞으로 아파트 명의 이전 계획, 담보대출 3억.
그 아래로는 은행 이름과 대출 예상 금리 상환 계획 같은 것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오른쪽에는 위임장 초안이 놓여 있었고 남편의 도장이 이미 한 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종이 한 장 한 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미리 무음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뒤 종이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저는 다시 화장실로 돌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낮 12시가 지나자 현관벨이 여러 번 울렸어요. 큰집 큰어머님이 이웃 아주머니 두 분과 함께 시댁 거실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동서, 이번에 이사 간다며. 어디로 옮긴 후? 바로 앞 단지로요, 형님. 40평대로 잡았어요. 어머, 40평대. 잘 됐네, 잘 됐어. 아이고, 사부인니가 원체 재산이 있으시니까 그렇지. 한 이웃 아주머니가 손뼉을 짝 치며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시며 저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 며느리 친정은 이번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형님. 어머, 그 얘기 진짜예요? 진짜죠. 30년 시장에서 모은 그 상가 건물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대요. 사돈어른이 보증을 잘못 써셨다나. 큰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런. 그럼 앞으로 저 며느리 친정에서 뭐라도 손 벌리면 어쩌누? 그러니까요, 형님. 이제 우리가 저 며느리랑 그 친정까지 다 걷어 먹여야 할 판이에요. 부엌 조리대에 서서 그릇을 닦던 저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조리대 안쪽 벽에 세워둔 제 휴대폰이 녹음 앱을 켠 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이웃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저 며느리 이혼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아드님 아까워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살짝 웃으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 애아빠랑 얘기 중이에요. 우리 민호가 아까워서 그렇지 저런 며느리는 진작 정리했어야 했다니까요. 큰어머님이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동서 말이 맞다. 재산 정리 잘해서 조용히 보내버려. 아까운 우리 조카. 형님도 참 잘 도와주셔야 해요. 거실 안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개수대 앞에서 그릇에 물을 흘려보내며 조용히 웃음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걸레를 조용히 개수대 옆에 내려놓고 다시 화장실 청소를 마저 하러 갔습니다. 오후 4시 저는 락스 냄새가 밴 손을 씻으며 마지막 청소를 마쳤어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서는데 아가씨가 조카를 안고 마침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마침 잘 있었네요. 아가씨, 저 이제 가려고요. 어머, 잠깐만요. 부탁이 있어서. 아가씨가 조카를 소파에 앉히더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새언니, 다음 달부터 우리의 어린이집 픽업 좀 해줘요. 어린이집이요? 내가 요즘 바빠서요. 새언니가 요즘 시간 많다면서요? 오후 4시까지만 가서 데려오면 돼요. 아가씨, 저 회사 다녀요. 에이, 새언니 회사가 뭐 대단한 회사라고. 반차 좀 쓰면 되지. 옆에서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며 거드셨습니다. 애미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누이 부탁인데. 저는 신발을 반쯤 신은 채로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신발끈을 매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대답 안 해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저는 시동을 걸기 전에 휴대폰부터 꺼냈어요.
녹음 앱을 열어 재생 시간을 확인했더니 3시간 17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과 서재에서 찍어온 위임장 사진, 그리고 손글씨 메모 사진을 전부 변호사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전송 완료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제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볼륨을 조금 높이고 룸미러 안에 제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을 열고 들어왔어요. 넥타이가 반쯤 풀린 채로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오늘 어머님 댁에서 이사 청소 좀 하고 왔어. 그래, 수고했어. 남편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뭔가 생각난 듯 다시 뜨셨어요. 참, 오늘 엄마가 그러시는데 말이야. 응, 뭐. 엄마가 이제 당신을 며느리로 인정 안 하기로 하셨대. 남편은 그 말을 마치 오늘 저녁 메뉴 얘기하듯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들었잖아. 엄마가 이제 당신 며느리 취급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가 그러시는데. 남편은 넥타이를 마저 풀어 소파 팔걸이에 걸치더니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당신 왜 반응이 그래? 놀라지도 않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저는 이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답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김지수 씨, 오늘 보내주신 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장과 예물 반지절도 고소장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사무실 방문하시면 서류에 서명하시고 그날 바로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2번 다시 읽었어요. 화면 위로 손끝이 잠깐 멈췄다가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화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소파에 등을 완전히 기대고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거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정갈하게 정리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지수 씨 오세요. 서류부터 확인하시죠. 네, 변호사님. 책상 위에는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 그리고 시어머니 앞으로 접수할 예물 반지 절도 고소장이 각각 한 부씩 놓여 있었어요. 이혼 소장은 가정법원으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로 오늘 오후 안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볼펜을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지수 3글자를 3번 반복해서 쓰는 동안 손끝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김지수 씨,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한테 소장이 송달되기까지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집에 계시면 곤란해요. 짐 챙기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친정으로 가려고요. 이미 짐도 대부분 옮겨뒀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봉투에 담으시며 저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지수 씨, 오늘부터는 어깨 좀 펴고 다니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접수했니? 응, 방금 나왔어. 오늘 오후에 접수한대. 잘했다. 얼른 친정으로 와라. 아빠가 저녁 준비하고 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남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남기고 친정으로 몸을 옮겼어요.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분간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가방과 큰 캐리어 하나를 트렁크에 싣고 나서 저는 우리 아파트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도어록 소리를 들었어요. 익숙한 그 소리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빠가 마당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딸 잘 왔다. 아빠. 아빠가 제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시며 등을 두어 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김이 나는 갈비찜을 식탁 위에 올리고 계셨어요. 지수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라. 엄마, 나 진짜 오늘부터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지. 네 방 그대로 있다. 이불도 새 걸로 다 갈아놨어.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래도록 씹었습니다. 밥맛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어요. 열흘 뒤 아침 아빠가 신문을 접으시다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수야, 사돈댁에서 아침부터 전화가 5통이나 왔더라. 아빠 휴대폰에요? 응. 안 받았지. 거실 협탁 위 아빠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목록이 길게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름, 아버님 이름, 남편 이름이 번갈아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부인, 사돈어른, 문 좀 열어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2층 방 창문 커튼 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고 그 옆에 아버님과 남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사부인, 이거 무슨 짓이오? 우리 며느리가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한테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통지가 왔어요. 엄마가 앞치마를 벗으시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사부인, 그리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리 좀 앉으시죠. 엄마가 마당 한쪽 평상을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그 위에 앉으셨고 아버님과 남편도 뒤따라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부인, 우리 며느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얼굴 좀 봅시다. 지수는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사부인. 쉬긴 뭘 쉬어. 나한테 절도로 고소를 걸어놓고 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엄마는 평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으셨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사부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열어보세요. 이게 뭐요? 열어보시면 알아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첫 장을 넘기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야? 30억에 팔린 그 상가 건물의 진짜 매매 계약서예요. 사부인. 뭐요? 경매 아니에요. 지수가 사부인 앞에서 그렇게 말한 건 시험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계약서 뒤에는 세금 정산 내역서, 그리고 그 뒤로 녹음 파일 목록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또 그 뒤에는 사진 몇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꺼내 보시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리셨어요. 이게 이 사진들은 뭐야? 우리 지수 예물 반지, 사부인이 화장대 서랍에서 꺼내 가방에 넣으시는 장면이에요. 거기 밑에 사진 몇 장 더 있어요. 사부인이 이웃 아주머니들 앞에서 우리 지수 이혼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날 녹음 파일도 다 있고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손에서 놓치셨습니다.
평상 밑으로 사진 몇 장이 떨어졌어요. 아버님이 옆에서 그것을 주우려다가 손을 그대로 다시 거두셨습니다. 사부인, 30억이 진짜였어요? 그럼 경매 통지서는? 우리 딸이 사부인 마음을 시험해 본 거죠. 엄마는 평상 위에 앉으신 채로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셨습니다. 우리 지수가 결혼 10년 동안 사부인 내에서 얼마나 참았는지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 친정이 망했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며느리 대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평상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셨어요.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셨는지 아버님이 팔을 잡아 부축하려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남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희 집 2층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커튼 뒤에서 그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사부인, 지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평상에서 일어나셨어요. 사부인,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지수, 이제 사부인이 만날 자격 없어요. 사부인, 이혼도 절도도 다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이러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엄마가 대문 쪽으로 손을 뻗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상 위에 흩어진 서류를 다 챙기지도 못한 채 아버님에게 반쯤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잠시 더 서 있다가 결국 아버님과 시어머니를 뒤따라 나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커튼을 손끝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오래도록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큰집 큰어머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를 저는 나중에 아빠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동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굴었다며?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 반지까지 뺏어갔다면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시어머니는 그 전화의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밤 10시 저는 친정 2층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골목 가로등이 깜빡이는 소리, 그런 것들이 유난히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불 끝을 여며주셨어요. 지수야, 오늘 잘 잘 수 있겠니? 응, 엄마. 오랜만에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푹 자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엄마가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가시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어깨에 걸쳐 있던 무거운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8개월이 흘렀어요. 두 차례의 조정과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저는 회사 일과 재판 일정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 아침 9시 저는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친정 안방문 너머에서 엄마가 재촉하셨습니다. 지수야, 준비 다 됐니? 아빠 벌써 차 앞에서 기다리신다. 응, 엄마. 나가. 저는 머리를 한번 매만지고 방을 나섰어요. 법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자 아빠가 먼저 내리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수야, 오늘 니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빠랑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응, 아빠.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자리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흘끗 쳐다보시고는 얼른 고개를 숙이셨어요.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몇 번이나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정면만 응시했어요. 판사석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과 재산 분할 청구건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더니 안경을 살짝 올리셨어요. 원고 측 변호인, 제출된 증거 자료 요약해 주시죠. 제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결혼 당시 자금, 이체, 내역, 위임장 초안 사진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더니 시어머니 쪽을 향해 무거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피고 측, 이 자료들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있으신가요? 시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목소리가 아까와 달리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측은 조정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은 이미 2차례 결렬됐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고입니다. 시어머니가 옆자리 남편의 팔을 붙잡으시는 게 저 멀리서도 보였어요. 남편이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펼치시고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어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아파트는 등기 명의자이자 자금 출처를 특유재산으로 입증한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시는 동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얹고 있었어요. 피고 측이 결혼 당시 지원했다고 주장한 금액은 증빙 부족으로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시더니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애미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응?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어머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민호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 응?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두려워했던 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다시 뭐라 부르셨지만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남편이 계단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고 아무 대답 없이 그 옆을 지나쳤어요. 그때 아빠가 남편 앞에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아빠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시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사돈어른, 사람이 사람 대할 때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는 거요. 아빠는 그 말만 남기시고 저와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계단을 마저 내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단 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일주일 뒤 형사사건 선고에서 시어머니는 예물 반지 절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은 변호사님을 통해 짧게 전해 들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저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 하나가 화면에 떴어요. 아가씨였습니다. 새언니, 사실 저는 항상 새언니 편이었어요. 엄마가 하도 뭐라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진짜 마음은 안 그랬어요. 우리 이제 언니 동생으로만 지내요. 네.
저는 그 문자를 다 읽지도 않고 손끝을 몇 번 움직였어요. 친구 차단. 버튼 하나에 아가씨의 이름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니 새로 이사온 동네의 가로수 이파리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조용한 동네의 그 아파트는 예전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훨씬 아늑했습니다. 원래 살던 아파트는 정리하고 그 자금 일부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합쳐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이제 2주째였어요. 회사에는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대학원 야간 과정, 진학 준비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대학원 안내 책자와 지원 서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저는 친정 거실에 앉아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엄마, 응, 지수야. 그때 그 거짓말, 정말 신의 한 수였어.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향해 웃으셨어요. 거짓말이 신의 한 수라니, 우리 딸 무슨 말을 그리 하니.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사람들 진짜 얼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손끝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수야, 엄마도 그때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니? 엄마도? 당연하지. 딸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게 어디 쉬웠겠어.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엄마. 근데 우리 딸이 잘 견뎌줬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안 하고 네 스스로 다 준비도 해두고. 대견하다 정말. 저는 엄마의 손 위에 제 다른 손을 얹었어요. 아빠가 그때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다가 창문 안으로 저희를 슬쩍 보시고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여보, 뭘 그리 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웃는 거 보고 있지. 아빠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시고 거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수야, 이번 주말에 아빠랑 시장 좀 가자. 시장? 왜 아빠? 네 좋아하는 순대국밥집 오랜만에 가보자. 아빠가 사주고 싶다. 응, 아빠. 좋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창틀에 걸린 화분의 잎사귀를 한번 흔들고 지나갔어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마치 아주 길고 답답한 겨울잠 같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그 겨울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 냄새가 거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어요. 엄마가 뒤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창문 열어놓으니까 좋다, 그치? 응, 엄마. 진짜 좋다. 아빠가 소파에 앉으시며 신문을 펼치셨고,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어요. 3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이 순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부엌에서 도마 위에 무언가를 써는 엄마의 소리, 소파에서 신문을 넘기시는 아빠의 소리,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10년 결혼 생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정엄마의 그 거짓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걸레를 짜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며느리라서, 아내라서, 딸이라서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말에 오랫동안 목이 메어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내 편을 만들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저희 엄마 같은 든든한 누군가가 반드시 계실 거예요. 용기 내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